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자, 2019년 7월 4일 12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뭐 집에서 할 일 없이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가 추적 60분, 6월 28일자 추적 60분 그 방송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또 개인적인 영상입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현대제철의 그 주가가 상당히 모양이 안 좋다. 샘플링으로 며칠 전에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개 없이 떨어지는 주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이 거의 압도적인 1위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불쌍하네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여기뿐만 아니고 현대제철 당진 쪽뿐만 아니고 광양제철소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있는 본 공장이 있는 제일 공장이 있는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 쪽에는 이런 저감 장치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특히 그 제철소 쪽으로는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지고요. 몇십억, 쉽게 말하면 벌금 내는 게 오히려 속편한 것 같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공장은 돌아가니까. 1년에 4-5명씩 사람 죽어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도 공장은 돌아간다. 왜? 우리 공장이 스톱되면 어떡할 건데? 제철소가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국 경제가 멈추는 거죠. 그런 이면에 어떤 배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보면서 씁쓸합니다. 저도 이 포스코 공장에 한 3, 4년 이렇게 들락거리면서요, 별의별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만은, 21세기에 전혀 걸맞지 않는 공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사람 손이 직접 가서 호미 들고요, 삽 들고요, 곡괭이 들고요, 쌓여있는 이 분진과 이 철가루 스케일들 고착화된 것들을, 때로는 핸드 그라인더 드릴요, 무거운 드릴 들고 떼어내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오염 물질들이 다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사람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미래의 이 어린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 몇십 년 이어진다 그러면은 늙기 전에, 60세 넘기 전에 벌써 만성적인 고질병들을 창창한 나이에 30, 40대 나이 때부터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은,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뜬금없게 무슨 개인 힘없는 투자자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네가 무슨 경영학과 MBA를 전공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지속 가능 경영의 최신 트렌드는 사람, 환경, 사회적 가치, 존중, 순환 경제 뜬다. 이거는요,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몇몇 선진국들한테 국한된 얘기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환경에 대한 인식, 자연 보전에 대한 인식, 이런 순환 경제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Z 세대들은요, 아마 지금의 기성세대들과는 아마
마인드가 완전히 세팅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도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 세대의 이런 어떤 마인드셋을 답습하고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네들 세대가 이 사회의 주류 계층이 되었을 적에 그네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특히 일본의 이런 기업들은요 굉장히 앞서갑니다.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주머니 털으려고.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들은요 물건 싸다고 그냥 사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요. 뭘 따져보나요? 뭐냐면 이 회사의 물건이 환경에 그 악영향을 끼치냐, 그렇죠? 공해를 유발하는 회사의 제품이 아니냐, 환경 파괴를 불러오느냐, 이런 거 굉장히 따집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둔감할 수 있어요. 민감하고 그냥 막 갖다 버리죠. 분리수거도 이렇게 보면은요,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막 섞어서 막 버리잖아요. 어떤 때는요. 근데 80년 이후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 나오는 90년대 2000년대 세대인 Z 세대는요 다릅니다. 왜냐? 아니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 10년 20년 40년 50년 뒤에 자기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지금 세대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그 어떤 뭐랄까요 대재앙을 몸으로 고스란히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현명한 거죠. 예전 우리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특히나 그렇죠. 그저 그냥 자식 교육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정신 자기 희생 정신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은 지금 세대는 또 다르죠. 또 다가올 세대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소비 여기 보세요. 값을 치르되 나는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사 마셔도요. 5,000원, 6,000원, 뭐 4,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사 마셔도 그저 맛있고 싸고 맛있는 가성비를 찾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내가 이 4,000원,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부가 이 커피 농장에서 손으로 커피를 따는 어린애들, 자기 또래 애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진 커피를 나는 사 먹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은 아무튼 이 현재 젊은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 보셨던 그 굴뚝에 연기 내뿜는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태의 경영을 보이는 업체들은요.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망이 없어져요. 잘못하면. 지금이야 저렇게 배짱 내밀지 모르겠지. 야,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자동차 선박은 어떻게 만들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만 여기서 살고 가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요. 기준을 높이고 감시하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면서 뭔가 수익성 자산에 우리 자산을 좀 투입해서 그 커가는 기업과 함께 나의 자산도 좀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무슨 부동산이 됐든 그렇죠. 주식이 됐든 크립토 커런시가 됐든 땅이 됐든 그렇죠. 근데 이 한국의 실정은 참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맨날 한다고 비전 선포하고 말이죠. 정부에서 지지한다 그러고 계획을 세우고 장관 차관 바뀔 때마다 담당자들 바뀔 때마다 비전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크게 변환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긴 문제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러한 어떤 행태는 자연스럽게 바뀔 건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한 발 앞서 가서요. 한 발 앞서 가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에게 어필을 받을 수 있는 그네들이 추종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기업들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 해안을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뭐 여러 가지 산업의 카테고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의 어떤 뭐 굴뚝 산업 말 그대로 굴뚝 산업도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새로 다가오는 어떤 그 산업 카테고리 새로운 영역에서 막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은 두지 않더라도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의 패권이 에너지 자립에 기반을 해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놓고 특히 오일 파워를 놓고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헤게모니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의 최근에 그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그 에너지 경제가 열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요. 최대 국유 기업인 아람코를 이제 오픈하겠다. 그렇죠. 공개하고 그 돈으로 자기들은 인공지능 같은 미래지향적 신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유화에서 민영화로 풀리지 않은 영역은 이제 에너지뿐이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죠. 한전 전력 에너지면 한전이 다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만 보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파트의 국유화에서의 어떤 그 탈국유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거기에 역사상 전대미문의 부의 증식 기회가 한번 다가온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대요. 물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되는 시장은 서서히 저무는 게 아닐까요? 왜냐? 기술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계속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떤 획기적인 태양광 소자라든가 어떤 그렇죠?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의 어떤 코스트 단가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인즉슨 에너지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현재 큰 기업들의 주 수입원은 점점 파이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에너지를 전 인류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에 더해서 통신망, 다시 말하면 유무선 인터넷망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거는 지금 에너지 쪽보다는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 그 통신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죠.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한 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데이터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까? 그렇죠? 데이터 비용이죠. 그렇죠. 4인, 5인 가족 되는 가구라 그러면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엄청난 비용이 데이터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데이터 비용이 거의 이제 무료화가 되는 새로운 인터넷 초연결 사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거대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무료화해 놓고요. 합종 연맹을 펼쳐서 거대한 어떤 그렇죠. 빅브라더가 소매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겁니다. 따라서 뭐 지금은 4분 오열돼 있는 어떤 뭐 홈쇼핑, 백화점, 뭐 그렇죠. 마트, 인터넷 뭐 오픈마켓이라든가 주요 포털 산하의 어떤 쇼핑몰들요. 저마다 굉장히 다양한 구매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단지 몇 개의 거대한 공룡화된 기업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료화되고 빠른 새로운 통신망 하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출현할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같은 1차 소비자들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한 혜택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몇몇 그 거대한 거인들에게 우리의 구매 행태가, 구매력이 종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시장 가격을 그네들 마음, 몇몇 그 거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낚싯밥 이렇게 던져주듯이 그렇죠. 미끼를 던져주었다가 시장이 평정되고 나면 몇몇 업체로 은행에서 금리 올리듯이 슬금슬금 올리죠.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렇죠.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미끼를 물었어요. 우리는 소비자들은 낚싯줄 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들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금리 가지고 장난쳐서 그렇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어떤 중심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이든 크립토 커런시든 암호화폐든 그렇죠. 어떤 뭐 블록체인 그 너머에 있는 뭐 DAG라고 그러죠. DAG요. 그런 기술이든 뭔가가 어떤 그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을 해서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겁니다. 페이스북도 뭔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고요. 수많은 그 은행들과 기존 세력들에게 집중 견제, 포화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 정도 되면 그걸 예상하고 카드를 꺼내들었을 텐데요. 그네들이 어떻게 그 견제와 집중 견제와 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유의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제1위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채굴 코인이죠. 전력과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그 어떤 그 결과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BTC 그리고 이더리움. 자, 지금 이게 그 대표적인 그 채굴형 암호화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채굴형 암호화폐만 따로 이렇게 시총 순위대로 모아놓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CB 뭐 이 정도 순서입니다. 시총 순위로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47조.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채굴형 암호화폐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대두가 되고 있죠. 왜냐? 너무 이제 그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그렇죠. CO2도 많이 발생되겠죠. 기계가 돌아가면서. 자, 그래서 오염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지속 가능 측면에서 많은 그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대척점에 서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되지 않는 형태의 코인들, 그렇죠? 기존의 어떤 이런 파우 방식에서, 그러니까 채굴형 방식에서 포스라고 하죠. 포스요. Proof of Stake, 지분 보유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포스 방식으로 언제 들어갈 건지를 놓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채굴자들의 반대가 좀 극심하겠죠. 혼동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도 포스로 전환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네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채굴형 코인에서 포스 형태로 전환을 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코인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드리는 에너지 코인입니다. NRG 벌써 시총 순위가 55위까지 올라왔고요. 1,900억 시총이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하나로 10,000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몇십 개 사놨는데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9월 0.3달러 그렇죠. 3,400원, 4,500원 했던 코인 가격이 벌써 10,000원 890원, 10,000원대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기획했던 어떤 그 로드맵을 이더리움 재단보다 벌써 앞서서 거의 모든 자기네들의 어떤 로드맵을 착착 실현해 나가고 있는 에너지 코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사놓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여까지는 안 되고요. 한 7, 8개월 전에부터 들어가서 좀 보고 조사해보다가 가격이 그때는 많이 저렴했었는데요. 보고 괜찮다 싶어서 아주 소량 몇십 개 사놨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랄까요, 대량 채택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그렇죠? 얘네들도 어떤 재단의 형태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렇죠. 이 커뮤니티 자체가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아야 얘네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속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스 어답션이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스케일링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NRG입니다. 약자로는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여기 제 블로그에 올려놨네요. 네, 이런 거 보면 로드맵,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조금 각광을 받는 것은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스테이킹이요. 그래서 그 해당 코인을 모바일이든 컴퓨터 지갑이든 이렇게 담아놓고 인터넷에 연결을 해놓으면은 그 연결해 놓은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줘요.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 주는 비율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많이 실제로 코인을 사서 지갑에 연결을 해 놓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이자보다도 1년, 2년, 1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 대비 수십 배의 어떤 수익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가 소량이라도 묻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our mission 이게 영어로밖에 안 나와요. Being the world's leading cryptocurrency with the unification of smart contracts, governance, and self-funding treasury to ensure longevity and enable rapid growth. 예. 이 미션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코인 가격을 보니까 코인 가격이 그렇죠. 이거 1,000원도 안 하던 게 몇백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인데 이 그래프나 이 종가선 그래프만 놓고 봤을 적에는 얘네들 미션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후회가 됩니다. 예,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런 쪽에 조금 계속 셀프 펀딩을 했어야 되는, 요새 그 셀프 펀딩이란 말 나오더구만요. 셀프 펀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소량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그림을 보면서 배울 점은 있죠. 지금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추세가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구멍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서 뭐 노점에서 판을 펴놓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뭐가 그 가장 그 중요한 기치고 가치일까요? 소비자한테 진정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만족이든 물질적 보상이든 서비스적인 보상이든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소비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혜택이 나쁜 쪽 혜택이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 물건을 내가 사서 좋긴 한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오염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시원한 여름에 맥주를 한 병 사 마시면은 먹을 땐 좋죠. 시원하고 기분도 좋. 근데 먹고 난 후가 문제 그렇죠. 먹고 난 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따르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화두가. 자, 그래서 이 백서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잘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팀 미션, the mission, energy is cryptocurrency for world adoption 이렇게 나옵니다. world adoption 세계적으로 대량 채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대량 채택을.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이제 모든 암호화폐가 사실은 그 종착점은 바로 그겁니다. 암호화폐를 대량 채택하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이 수십억 명의 사용자층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를 위해서 이제 넘어야 하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governance, 뭐 그다음에 뭐 확장성, scalability 그렇죠. 뭐 스마트 컨트랙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러한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 지향점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It is not money for the internet. 인터넷의 머니가 아니고 but the internet of money. 돈의 인터넷이다. 이게 무슨 개념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쭉 자기네들이 어떤 모토와 설립 취지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problem, reputation, 평판이 문제다. 평판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complexity, 복잡하다. 사용자들이 사용해. 그래 뭐 이건 맞아요.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저도 스마트폰에 뭐 지갑이 막 10여 종 이상 들어와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다 그 지갑을 달리 써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뭐 지갑만 있나요? 또 뭐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 앱들도 얼마나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Energy will focus around four principles of mass adoption. Trust, 신뢰성, awareness, 식별성, usability, 사용상의 어떤 편의성, availability, 이렇게 나오네요. focus. 자,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value propositions, self-funding이란 말 나오네요. self-funding, governance,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그래서 이제 뭐 마스터 노드가 나오고요. 스테이크홀더 유즈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갑에 넣어놓으면은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갑에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자, 에너지 플랫폼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비즈니스가 여기 접목이 되도록 어떻게 플랫폼 역할을 할 거냐. 그죠? 사용자 어떤 뭐 보호, 사용자들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 Engineering support, marketing systems.
자세히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포부 자체는 상당히 그리고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있어 보여요. 좀 심플하지만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코인 아퍼링이 없다. ICO를 안 했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ICO를 안 했어요. 자기네들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그 돈 가지고 파티도 하고 요트도 살려고 이더리움으로 ICO 받아가지고 먹고 튀는 애들 많죠. 근데 여기는 그 자체가 없네. 그렇죠? ICO 자체가 없는 게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자금을 충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대신에 이제 언드랍이라 그래가지고 에어드랍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이게 저기가 나오네요. 랭킹 이런 것도 나오고요. 웹페이지 랭킹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 팔로잉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에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뭐 4,500원 되던 게 10,000원 됐는데 지금 어떻게 사나요? 그렇죠? 이미 뭐 몇천 원대 사놓으신 분들은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가격이 많이 오른 이 코인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아까 보셨던 어떤 기존 굴뚝 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있죠.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요.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쪽도 마찬가지고 이 굴뚝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떤 착한 기업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낙인 찍힌 거죠. 저런 몇몇 업체들은요, 이 방송 매체에서 저렇게 나와 떠들 정도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평판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하던 일 합니다. 벌금 내면서요, 수십억. 그거보다 더 버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게 통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우리가 프로젝트들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면밀히 찾아볼 적에 어떤 뭐 바람잡이들의 말만 믿지 말고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들어가서 이게 과연 독자적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쪽에서 이런 방법론적으로 돋보기를 들고 현미경을 들고 찾아보면은 아마 그런 프로젝트들이 한두 개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들에게 열성적인 잡스에게 추종자들이 보냈던 열화와 같은 열광처럼 그러한 추종자 세력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끝으로 가늠하면서 오늘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